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득 궁금합니다.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양당의 1강 후보들인데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 논란 그리고 황교익 씨 내정 논란 과연 두 가지 악재 중에 두 사람에게 어떤 게 더 큰 악재로 발동했을까요? 잠시 후에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그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 삭제가 가능해진다. 국민의 알 권리가 막힐 위험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문제가 많다고 동아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17조의 이 하나의 항목도 논란인데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기사가 삭제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론이 기득권의 비위 혐의를 비판 보도를 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삭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디서 보장받아야 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원대로 출당 제명 초강수 둘까? 권익위에서 국민의힘 12명 의원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이들을 어떻게 할지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은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혐의가 제공됐습니다. 흑석동 투기 의혹도 불거졌는데 거기에 비밀 정보 의혹까지 김의겸 의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의원이 참여한 개정안 법안에 분노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그럼 나도 범법자냐? 무슨 얘기냐면 윤미향 의원 등등이 발의한 법안이 위안부 단체를 향해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발의한 당사자들의 해명도 들어볼 텐데 이용수 할머니의 이 분노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환자가 요청할 시에는 수술 장면 촬영, 의료계에선 어려운 수술을 꺼릴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6년 논란 끝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의 달인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선거의 달인들과 함께 대선 뉴스 그리고 정치권 소식부터 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홍원 전 총리의 경선관리 전권 줬지만 그리고 당내 분란은 일단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내지는 있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 대표로서 모든 분란과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정권 교체를 향한 결집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여럿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재명 기자,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불화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특정 후보와 특정 캠프를 겨냥해서 경선 버스 운전대까지 다 뽑아갔다. 굉장히 격앙된 발언을 하면서 매운맛 이준석이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일종의 순한맛 이준석 같은 느낌.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당내 분란이 불거지고 그것이 오히려 정권교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죠. 그럴 경우에 뭐 원인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그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는 거고 결국 당대표를 수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어제 사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글쎄 어제 사과는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어쨌든 정리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지금부터 이제 실천이 중요한 거겠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대의 속에서 모두가 다시 단합해야 된다. 그 책임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와의 녹취록 논란, 윤석열 캠프와의 이른바 힘겨루기 논란, 이런 것들 다 이 대표가 사과한 겁니까? 명확히? 뭐 하나하나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뭐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뭐 녹취록 파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사안을 더 크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건 틀림없죠. 어쨌든 당대표가 녹취록 공개한다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던 거고, 그런 점에서 뭐 본인이 사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 사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분란을 일단락 시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사과는 잘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했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돌직구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서로 뭐 사과도 하고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유승민 후보는 왜 윤석열 후보에게 당대표 흔들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와 나머지 대선 후보들 간의 갈등 국면이 있는 가운데서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선 후보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이제 해봐야 하태경 그 후보 정도가 사실 초반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줬는데, 이 윤석열 총장 캠프 쪽과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원희룡 지사 쪽 캠프 쪽과에도 굉장히 심한 갈등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를 좀 많이 보여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 뭐 친분 관계라는 그 의심을 많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당권이 계속 흔들린다고 하면 실제로 대선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유승민 대표가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호한 그 정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경선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공정성 논란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누굴 선임하느냐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지난 주말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정홍원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공정성 논란은 확실히 불식이 될 것 같고, 저 유승민 대표가 한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분 관계 때문에 괜한 뭐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어저께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아주 합리적인 수준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의 저런 그 메시지가 당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3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 시위, 이준석 탄핵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약투쟁 포기하는 이준석은 물러나고 국파군을 조장하는 이준석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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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하고! 규탄하고! 자, 그러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상원실장 어제 오전 성명을 발표했는데 윤사모는 윤 후보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 당의 단합 강조해온 윤 후보의 뜻을 존중해 집회를 자제 부탁한다라고 이준석 탄핵 규탄 집회를 자제할 것을 호소하면서 사과를 한 당대표 그리고 집회를 자제하라라는 윤석열 캠프의 모양새가 맞물려서 당내 갈등이 봉합돼가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경찰대 동문 구인 공고를 내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대 총동문회 윤석열 대선 캠프 근무 희망자 모집, 수사, 정보 경력자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합니다라는 구인 모집이 뜬 겁니다. 공명선거 추진단 명의의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근무 희망자 2명 모집 공고를 띄웠는데 보셨듯이 수사 정보 경력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휘하 대검질과 같이 대선 캠프에서도 사찰팀을 꾸리겠냐. 정진욱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정보 공작 정지 획책하는 윤석열은 민주국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원희룡 후보는 정치하는 이유가 결국 더 압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였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도 비판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유중한 사안입니다. 정보경찰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쓰임으로 이분들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윤 후보의 구태는 파도 끝이었습니다. 제가 22년째 국회에 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만약 이 사실이라면 좀 되게 황당한 일이네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찰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를. 자, 재선의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좀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예, 특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검찰 출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하고 수사정보경찰을 캠프에 이제 모집한다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이제 이미지 상승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선거에 좀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혹시 뭐 뒷조사해가지고 무슨 공작정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보정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마타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를 해봤던 사람 혹은 뭐 정보를 담당했던 그렇죠. 경찰대 출신을 뽑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각 캠프에서는 이게 검정팀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두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또 수사, 정보경찰, 또 변호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대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 이미지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검찰 출신의 물을 빼가지고 뭔가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이미지, 뭔가 다른 참신한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실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워 보이고요.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은, 공명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캠프에서 무슨 공명선거 추진단 해가지고 캠프에서 공명선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공명선거 캠페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두시고 조금 더 좀 참신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나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 개인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 얘기 듣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도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윤캠 해명 나왔습니까? 왜 이 수사해봤던 경찰을 구인한 거죠? 뭐 지금 해명은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이제 경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퇴임 경찰들에게 혹시 이제 적당한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내부 감시 조직이겠죠.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거를 추진하겠다. 이제 뭐 이런 의미에서 만든 단체니까, 만든 조직이니까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좀 찾는 과정 속에서 퇴임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임한 동문이 자신의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거기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명을 뭐 모집하려고 올린 건데
뭐 2명 가지고 사찰팀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과도한 비판의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캠프에 참여할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예. 참 그것도 뭐 유승민 전 대표도 뭐 22년 동안 정치하면 처음 봤다고 하지만 누구라도 참 누가 보다도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인데 무엇보다 공명선거 추진단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현직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야말로 공명선거라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공직자들의 어떤 정책 중립성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직 공무원들이 다수가 있는, 다수 경찰이 있는 데다 그런 걸 올린다는 건 우리 캠프에 빨리 줄 서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윤석열 캠프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캠프의 볼륨을 굉장히 크기를 키우면서 예. 참 통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뭐 장재현 의원 등등의 총괄 팀장들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캠프 내부를 좀 기강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수가 잦으면 이게 실력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의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민심 진심 순서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함께 분석해볼 여론조사는 바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만 일단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건 안 나와? 5%가 좀 안 돼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5% 넘으면 반영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22%에서 7월 셋째 주에 한 달이 지난 8월 셋째 주 30.4%로 7.6%포인트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3.8%에서 27.7%로 3.9%포인트가량 상승을 했군요. 자, 두 후보 다 상승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컸다. 이낙연 후보는 20.1에서 14.1로 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6에서 5로 하락, 홍준표 후보가 4.6에서 6.8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오늘은 뭘 또 준비하실지 사자성어 너무 궁금한데 윤석열도 오르고 이재명도 올랐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사실은 이 대표와의 갈등 리스크가 있었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황교익 리스크가 있었는데 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신기한데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오늘은 5글자입니다. 5글자. 대안이 없다.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이 조사는 예. 한 달 전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도 입당 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던 찰나였고 또 이재명 후보도 예비 경선에서 된통 당하고 또 지지율이 좀 주춤하던 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여가 지난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이재명 또 윤석열 구도가 또 바짝 치열한 경쟁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결국 사람들이 지지층들은 본선 경쟁력 또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게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황교익 리스크가 있었죠. 또 경기도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래도 본선에서 이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아니겠느냐? 이거 누구 성대모사죠, 이건? 예.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투 스톤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석석 논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재형 후보가 쫓아오다가 못 쫓아와요. 그다음에 홍준표도 약진하지만 아직까지는이에요. 야, 이 그래프만 보면 배 소장님 말대로 양강 구도로 더 결집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선이 20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일 후다닥 지나가죠.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지지층들이 생각할 때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본선에서 누가 이기는데 누가 우리 당을 우리 세력을 우리 예.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리스크와 상관없이 윤석열 그렇군요. 리스크와 상관없이 이재명 쪽으로 결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명 다 상승을 하고 결집을 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둘에게도 다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오름세 폭이 더 큰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과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오름세가 더 큰 이유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달 전에 입당 안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불확실했잖아요. 그런데 당에 입당하고 나니까 친윤파가 결집하죠. 윤산보도 만들어지죠. 여러 논란은 있지만 이른바 외연 강화가 아니라 내연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는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당 대표와는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본선을 생각하면 쓱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MZ 세대에 영향을 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우뚝 서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경기도 또 한교익 또 이낙연 후보와 예비 경선에 치열하게 맞붙었던 그 여진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여권 내에서는 이 서서히 또 이낙연 후보의 추격을 바짝 받다가 또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흥미롭군요.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야권의 대선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던 터였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들만 따로 실시해봤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KSOI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 자, 지금 원희룡 지사의 이름이 빠졌는데 5%가 안 나와서 빠진 거예요. 오르면 넣어줄게요. 윤석열, 홍준표가 상승, 유승민, 최재형이 하락.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윤석열 후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시권까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건 왜입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흔들린다면 이런 지지층 내에 또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최재형이 아니고 왜 홍준표입니까? 이제 그 이유는 본선의 맛을 알고 있고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2017년 대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근데 한 달 전만 되돌아가 보면 아, 윤석열이 흔들린다면 최재형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탄력이 붙지 않는 최재형 후보를 대신해서 윤석열이 흔들린다면 이 홍준표 후보.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약진한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에서도 탄력받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 다른 후보보다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건 왜입니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윤석열도 안 돼, 최재형도 안 돼. 왜냐하면 현 정부가 각을 세웠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집중이 안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 홍카콜라. 그래, 홍준표가 마음에 들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역선택 현상도 역선택이군요.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선 때 홍 후보를 안 찍을 분들이에요. 그렇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야 후보를 다 포함한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 정도 약진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범보수를 물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여권 후보를 역선택이구나. 지지할 후보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홍으로 몰아주자. 그래도 범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가 쓴소리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강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있는 거죠. 이게 웃을 수는 없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열렬한 선택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재현 최고가 홍 후보의 지지율 약진을 의식했던 탓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전직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홍감탱이 후보님이 지금 휘하에 캠프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국회의원들 줄 세우지 않는다. 지도부에는 김재원,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코카콜라. 둘이 아마 손을 잡으면 엄청난 핵폭탄급 폭발력을 이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손잡을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왜? 싫어.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아. 윤석열한테 이길 것 같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윤 간별사라도 되겠다고 아양부리나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니 불안하나 보다. 정계에서 사라져라. 정계에서 사라져라. 거의 뭐 우주를 떠나라급이에요. 자, 그러자 김재원 최고 오해 불러기 일으킨 점 있으니 해당 부분 포함된 동영상 삭제. 어제 비공개 최고에서도 사과 뜻을 밝혔다. 뭐 진지하게 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자, 김재수 의원님, 일단 김재원 최고가 왜 아까 그 주방장 옷을 입고 나와서 홍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글쎄요,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게 주방장 옷을 입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그 공정성 시비가 계속 우리 당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표가 특정 후보를 미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도부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그 공격의 최일선에서 사실 김재원 최고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하고 가장 뼈아프게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실제로 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경선의 어떤 최전선에서 후보들 간의 조율과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먼저 나서서 저렇게 뭐 홍 의원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 뭐 싫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글쎄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봉합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요거는 큰 뭐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당내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해프닝 중에 하나였고 어제 마침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김재원 최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잘 봉합이 돼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런 식으로 우리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 크고 작은 잡음들은 좀 있었지만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더 공명정대한 이 경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야, 저는 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물론 당 지도부 출신이긴 합니다만 청년 정치인의 아직 국회의원 당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청와대 수석도 지냈고 선수로도 한참 선배고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에게 가감없이 돌직구를 던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견해였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여권의 대선 소식 살펴보죠. 그래도 꺼지지 않는 기사 찬스 논란입니다. 떡볶이 먹방 사과했지만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황교익 TV 먹방을 촬영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정 취소하고 더 빨리 갔어야 했다 사과를 했죠. 그런데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대검에 이재명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측은 재해 발생하면 신속히 업무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경기도 관내를 벗어나 창원에서 먹방을 촬영해 현장 지연 도착하는 직무유기. 그 결과 소방대원 사망이란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시민단체는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대검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검 출신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사 베테랑. 자, 직무유기 혐의. 이거 어떤 거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뭐 실제 수사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고발의 의미가 강한 겁니까? 일단 뭐 직무유기죄 자체는 이제 공직자가 자신이 이제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항에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은 이제 상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해야 할 그런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도지사가 과연 그 화재센터에 가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고 거기서 지휘를 해야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무까지는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직무유기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고발을 당한 것 자체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죠. 당시 성남시장이? 네, 성남시장 할 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사 세월호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임무 해태로 인해서 뭔가 발생했더랄지 또 대통령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근데 분명히 본인도 이거 고발해봤자 죄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발을 했을까? 그건 결국 정치적인 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해서도 사실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서 적절했냐 부적절했느냐 그 부분은 이제 비판받아서 마땅하지만 저게 사실은 범죄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고발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정치인들의 행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고 너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면 진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에 내정했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범죄 경력 경찰관을 채용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결국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어떤 일인지, 어떤 인사인지 함께 보시죠.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줄여서 경상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상임이사직에 경찰 간부 출신 A씨를 경기도가 채용했는데 이 상임이사 자리는 연봉 1억이 넘는 중책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비위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뇌물,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4,100만 원. 은근슬쩍 자리 만들어 채용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자리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연봉 1억이 넘어요. 이해 충돌 소지 논란도 있습니다. 출소 후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사 부사장으로서 근무했다라는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상적 절차를 거친 인사다. 과거 잘못 있지만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익 사태에 이어서 경상원 채용 비리 의혹,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세금 사용해서 100% 지원을 준다고 하면서 생색내고 결국 자기 매표행위하고 자기 사람 챙기려고 하는 짓입니다. 이재명 지사 경상원 채용 비리 사태 당장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도지사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인선 문제인데 전재수 의원님, 사실 황교익 씨 인사 때도 경기도 측에서는 문제없는 인사다, 자질 충분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강한 비판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해명은 비슷해요. 정상적 절차 거친 인사다. 근데 야당에서는 또 도지사 찬스다 비판을 하고 있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아무 흠결 없는 사람을 썼다면 최고였겠죠. 근데 이제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면 정말 사람은 좋은데 정말 실력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쓰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이제 흠결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뭐 없으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것은 있지만 어떻든 절차와 과정 또는 뭐 취업 자격 제한이 이제 5년인데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뭐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이제 자꾸 이제 지사 찬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사 찬스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또는 자원의 크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로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히 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뭐 굳이 나쁘게 표현하자면 찬스인데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저것도 원내대표 찬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수사로서 뭐 찬스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경상원 문제도 도지사로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권에 대한 권한의 일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흠결이 전혀 없었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저것은 지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사권의 행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게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잘못한 사람 그러면은 공무원 신분은 분명히 아니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런 기회를 우리 사회가 완전히 원점 봉쇄를 해버려야 된다면 저런 쪽에 가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흠결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참작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김광삼 변호사님. 완전히 잘못된 인사라고 봐요. 아 그래요? 정반대 의견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원래 상임인사직이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정관을 변경해가지고 상임인사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유인설관이라고 하잖아요.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을 위해서 일단 직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직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간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부적합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 부적합한데 첫 번째는 뇌물죄로 처벌까지 받고 실형까지 선고, 구속까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질일세 문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경상원이라는 데가 지역 화폐 플랫폼과 관련해서 상인들을 위한 그런 자리예요. 예. 그런데 이 지역 화폐 플랫폼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여기다 앉힌 거죠. 그러면 사실 그 회사와 계속 연관돼서 가야 하는데 그 회사를 누가 지휘 감독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그 어떤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그냥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다른 직도 사실은 정관 변경해가지고 또 사람을 채용했다고 그래서 경기도 도의회에서 지적도 받은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사 자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정치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사 찬스를 쓴 것이고 도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뽑아준 것은 저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가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도지사를 그만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지사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선에서 떨어지면 얘는 또 지사 선거 또 나갈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컬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경선서 전력 투구해서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도지사를 그만두고 도지사를 계속 수행을 하든지 그건 이재명 지사가 결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의 강한 비판. 앞서 전재수 의원의 강한 옹호. 상충하고 있고 가운데 낀 김재섭 저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 전재수 의원님 재반박. 저는 뭐 강하게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코로나 4단계 국면에서 경기도지사 그만둬 보세요.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겁니다. 그만두지 않고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사 찬스 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욕을 먹을 것이고 저렇게 선택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되는 거죠. 12월 9일까지 도지사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지사를 그러니까 이게 선출된 도지사가 코로나를 진두지휘하는 거하고 선출된 도지사가 없어가지고 임명된 공무원이 대행 체제로 가는 거하고는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제주도 보세요. 코로나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지금 하루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도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선택하든 간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정치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인사 하나 저게 있잖아요. 무슨 기관장도 아니고 상임이사입니다. 그리고 법적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인사 하나 가지고서 무슨 저 사람 앉혔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는데 엄청난 지름길이 생긴 겁니까? 저렇게 보면은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인사 하나도 전부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하는 것이고 저게 2019년도 5월 달에 생긴 자리입니다. 기존에 있던 정관을 바꿔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직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도 9월 달에 처음 생기면서 정관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제 비판을 할 필요까지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출마 안 했으면 이런 비판 들을 이유도 없죠. 근데 출마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지사의 대권 가두에 어떤 도움 또는 찬스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비판은 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과연 어떻게 성명을 냈을지 함께 보시죠. 일제 비판했는데 윤석열 캠프 측에선 정관까지 변경해서 밀실 채용, 성과 하나 안 보이는데 혈세쓰나
최재형 캠프 측에선 지사직을 이용해 자신의 수족 요직에 앉히고 선거운동을 동원하려는 수작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이참에 이재명 일자리 보훈재단 만들어라. 원희룡 캠프 측에서는 지사직 유지로 경기도정 실체가 실타래처럼 폭로되기 전에 사퇴가 답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자, 요건 이제 경쟁, 대선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특수관계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돌직구쇼에서는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뭐 강력한 비판의 의견, 또 어느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또 의견까지 다양하게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관건은 그거 같아요. 황교익 씨 때의 논란은 결국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해서 편들어줬던, 유튜브에 나갈 정도로 친밀해졌던 사람을 자격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힌 것 아니냐. 지사 찬스로 이게 논란이었잖아요. 요 뇌물 받았다라는 이분, 경찰 간부를 이재명 후보와 정말로 아끼는 이재명의 사람이었는지 여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에 비슷한 연봉 1억이 넘는 자리에 과연 뇌물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시간이 지나서 임명됐던 사례가 있는지도 이재명 지사 재임 때 그것도 좀 한번 두 가지 여부를 좀 나중에 좀 파악을 좀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악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보훈 인사냐, 뭐 도지사 찬스를 쓴 거냐 안 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지금 주목하는 거는 다음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공직이라는 건 결국 전문성과 균형 감각 두 가지를 보고 공직자를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라는 게 늘 만사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정권이 첫 위기를 다 인사로 맞습니다. 모든 정권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한데, 저는 황교익 씨 내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인사도 보면서 과연 이재명 지사의 인사 철학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일단 시장 상권진흥원입니다. 전통시장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상임이사에 경찰관 출신이 전문성 있는가? 근본적 의문이 좀 있는 거죠. 더욱이 문제는 경찰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뇌물을 받는 부정부패야말로 경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거죠. 그게 뭐 5년의 취업 제한 기간이 끝나고 안 끝난 걸 떠나서 경찰관이, 그것도 고위직이 뇌물을 받았다? 경찰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을 다시 공직에 임명합니다. 전문성이 담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전문성과 균형 감각 어느 쪽에서 그 분이 그 상임이사 자리에 적합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 인사인데, 과연 이재명 지사의 인사 철학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또 한 번의 좀 무리한 인사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뭐 도지사 찬스다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 인사 철학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탄희 의원이 논란입니다. 왜 논란일까요? 갑자기 함께 보시죠. 이탄희 의원, 이재명 캠프의 미래정치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6명 후보들 중 가장 아웃사이더인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후보다라고 어제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왜 논란일까요? 알고 봤더니 21대 총선 당시에 이탄희 의원의 후원회장이 누구인가 했냐면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총선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후원회장을 해줬는데, 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간 거죠. 그러자 이탄희 의원 SNS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비난을 가합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뒤통수로 보답하나, 두고 보자, 지지를 철회한다, 이게 정의냐 등의 비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사실은 이거 좀 어색한 장면이긴 해요. 그런데 뭐 사실 정치라는 게 어제 다르고 뭐 오늘 다르고, 그렇죠? 뭐 한번 후원회장 해줬다고 해서 평생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적극적으로 열렬히 지지하는 거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어때요? 뭐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어색하지, 예, 그렇죠? 어색하고, 물론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좀 배은망덕하지 않느냐, 섭섭할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탄희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뭐 주체인 것이고,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싣는 것이 뭐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정치적 비전에 더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그 후보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의 후원 회장이 되었다는 걸 그렇죠. 제가 얼핏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유력 대권 주자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여권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던 대권 주자였던 만큼 많은 후보들에게 이 후원 회장을 해줌으로써 뭐 어떤 그 각 후보 간의 경쟁력을 이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후원 회장을 해줬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지지율도 좀 많이 바뀌고 유력 주자도 좀 바뀌고 또 정치적 행보도 좀 바뀌고 무엇보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지사로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옆에 장면을 보니까 지역구 장면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까지 가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섭섭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 핫쌈 지금 공개하죠. 첫 번째, 권익위가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 보호법을 소위 발의하는 데 참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법인지 살펴보겠고요. 아프간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대한민국과 경제 협력을 원한다라고 밝혀서 아연 실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원 가족 등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농지법 의혹 등 국민의힘 12명,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열린민주당 1명, 김의겸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농지법 이런 것들은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혐의가 제기돼 와서 유사한데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좀 독특한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업무상 비밀 정보 의혹 함께 보시죠. 물론 의혹입니다. 좀 따져봐야 되겠죠. 권익위의 조사 결과 그렇다는 거고 2018년 7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방침을 강조하던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대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삽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10억 넘게 받았고요. 대출해준 은행 지점장이 고교 후배다라는 사실도 논란이었죠. 영끌을 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정도 대출을 해서 영끌을 해서 투기할 거면 그때 당시에도 확실한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고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확실한 정보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당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터였는데 이번 권익위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제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 수사를 해봤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뭡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정말 투기를 한 거냐, 그 부분이 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당시에 2018년도 7월에 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투기와 전쟁을 거의 선포할 정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석동에다가 지금 그 당시에 김의겸 그 대변인은 경제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또 거기다가 은행 대출 10억까지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끌이라는 걸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 같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다가 대출을 10억을 또 받아요. 저게 만약에 뭐 개발이 잘 될지 오를지 혹시 뭐 손해는 보지 않을지 불확실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불확실하면 저렇게 투자를 않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저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이용한 거냐 아니면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소만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본인이 내가 모든 걸 여기다가 걸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엄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거죠. 남북은 절대 하지 마라, 영끌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그렇게 청와대에서 매일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뒤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뒤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럼 누가 정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랄지 이율 배반적인 그런 가장 표변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권익위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 12명,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 1명 해서 이제 13명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 다 고발 조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용두삼이 될 거예요. 권익위가 일단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어떠한 심도를 있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 지난번 12명 조사했잖아요. 탈당 조치했는데 탈당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딱 비례대표 2명. 그 힘없는 비례대표 2명만 결국 당에서 떠났고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권익위에서 이러한 조사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쇼고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예. 오늘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 견해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중요하죠. 해명 들어보시죠. 이 업무상 비밀 이용은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권익위가 그러면 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라고 보느냐라고 근거를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개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단히 빈약한 근거에서 제 문제를 제기했다.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기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김의겸 의원의 해명도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했잖아요. 처음엔 투기 아니라고 했어요. 김 대변인이. 근데 본인도 결국 사과했으니까 그건 투기가 맞는 건데 투기를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비밀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서 권익위가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김의겸 의원의 해명대로 권익위에서 그냥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정도로 했다면 이건 권익위의 조사 자체가 사실은 좀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도 있게 되는 국면이거든요. 이재명 기자,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밝혀야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김광삼 변호사께서 용두삼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책임은 권익위한테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권익위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또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게 맞다 그러면 저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그대로라면 청와대 대변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야말로 추측성을 가지고 만약에 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권익위 무책임한 거죠. 근데 그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왜 애초에 권익위한테 의뢰를 했죠? 수사 권한도 조사 권한도 없는 권익위에 민주당이 이걸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다 한 건데 저는 그 자체가 그냥 무책임하다. 결국 지금 이제 국민의힘 12명 나왔지만 민주당이 앞서 12명이 이제 의혹 제기가 됐었죠. 근데 이미 3명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수사본부가 무혐의 처분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만 어떻게 무책임한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런 것을 왜 했는지 자체가 좀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12명 나온 분들이 지금 아직 국민의힘 밝히지 않았지만 곧 조만간 밝히겠죠. 근데 또 똑같이 민주당처럼 민주당도 결국은 용두사미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사를 의뢰해놓고 나서 용두사미를 만들어버린 것처럼 결국 그렇게 국민의 불신만 오히려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전 무책임한 정치권 행태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익위가 만약에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김의겸 의원이 누구든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걸 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건데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하면서도 아내 탓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다. 제 탓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서 아내 탓을 해서 논란이 세게 인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12명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최고위를 열어서 개인들의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 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조치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대표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탈당 추천, 권고, 안 하면 그만 이거 있어요. 그거 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려면 강력하게 탈당해서 소명하고 복당해라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당대표가 세게 못하고 애매하게 탈당을 추천합니다 정도였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용두사미가 되다 보니까 더 네. 강력한 조치를 내렸어야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조치들을 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고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 다 놀랐습니다. 와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강한 조치였고 다만 이제 이게 허지부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충 뭐 민주당처럼 용두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야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여야 간의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까지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여파가 민주당한테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6월 달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치권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한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개정해가지고 이거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이번 한 번만 국민들 그냥 분노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가지고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정기 재산 신고하듯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저는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 애초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이번에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여야가 좀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권익위 조사에서 그냥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안으로서 하자라는 또 취지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전재수 의원은 무주택입니다. 아니 근데 김재섭 최고위원님, 최고위원이 아니구나.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할 거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송영길 대표도 탈당을 권유만 하는 데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강제로 탈당하기가. 이 대표는 할 수 있어요? 뭐 당원 당규상 예를 들면 이제 지역구 의원을 당대표가 임의적으로 나가라 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출당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근데 이제 이 권익위 조사를 받을 때 애초에 민주당이 이것을 이제 시작했던 배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LH 사건이 터지면서 이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내로남불하지 말자라고 해서 앞서서 먼저 권익위에 제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을 했었죠. 왜 국민의힘은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용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강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의힘이 더 높은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바로 저 맥락이었거든요. 모든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받은 이후에 권익위에 제출하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것인데
저건 사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와서 뭐 당원 당규상, 그다음에 뭐 제도상 우리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을 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서 출발한 내용이었고 당연히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도 이준석 대표가 출범하는 그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뒤로 물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어떤 대선 캠프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선 캠프 입장에서도 이런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과 같이 어떤 캠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 당시 이제 12명이 드러났을 때와 지금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타이밍에서 이 해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어떤 의혹 같은 경우는 각 캠프나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아마 그 해당 국회의원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아마 이 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핫삼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핫삼은 바로 윤미향 의원이 참여한 소위 윤미향 보호법이 논란입니다. 자, 정확한 법안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름만 보면 마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강력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소속이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원돼야 할 공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돼서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미향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에 참여를 해서 결국 윤미향 의원이 스스로 윤미향 보호법을 낸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강제되고 있어서 강력한 처벌법입니다. 정치권에서 윤미향, 정의연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많은 조간신문에 이 지금 법안이 지금 논란이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 출신께서 보시기에 이 법안 문제 없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엄청 많죠. 어떤 거요? 일단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피해자의 유족 이걸 뭐 보호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하고요. 예. 박수를 보내요. 그런데 그 관련돼서 어떤 명예훼손을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이 처벌 지향주의가 일단은 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뭐 명예훼손이랄지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유자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법으로 규제하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것은 배제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 법안 자체가 뭐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피해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나 유족을 보호하지 못한 역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 단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정의연 사건이랄지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듯이 그 안에서 어떤 비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비리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한다랄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것까지의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비방할 목적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허위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안부나 이와 관련된 분들의 단체는 더욱더 투명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를 더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 법에 의해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형법이나 법 원리적으로 보면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한 경우는 없어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저 법만 정해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다른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돼서 굉장히 악의적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유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겉으로는 위안부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관은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또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판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명예훼손을 걸려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관련 단체에서 가장 비리랄지 문제된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건 거기 안에 있던 직원이랄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지적을 못하면 그걸 지적을 해서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가 처벌받게 되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저 발의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윤미향 의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당사자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정의 차원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 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 넣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대표 발의한 안재근 의원은 단순 사실 적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란 단서 조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재근 의원은 사실 이재명 기자 이게 뭐 법원에서 처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관련 단체가 명예훼손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언론사의 적절한 비판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면 끊임없이 이 언론사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언론 보도가 위축이 되고 고소고발과 재판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언론사는 겪으면서 비판 보도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유관 단체가 있다면 그 범죄 행각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숨기거나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요즘 들어 비판하려는 걸 막으려고 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전 민주당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사건과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정의교 연대 사태의 본질이 뭐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얼마나 뭐 유용했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겠지만 당시에 후원금 유용 의혹이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의기억 연대라는 단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독점하면서 외부의 견제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시 사태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럼 그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렇지 않도록 시민단체 역시 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법은 거꾸로인 거죠. 아예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정의기억 연대를 포함해서 그런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의를 독점하는 것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법을 만들겠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폭주하고 있나 이런 이제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물론 이 법이 아까 전에 뭐 김관선이 와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했지만 사실 지금 봐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좀 이 사태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민주당 의원들이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단 이 법안에 분노를 했습니다. 할머님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명예보호에 위안부 단체가 왜 들어가느냐? 그럼 정대협 진실을 이야기한 나도 법을 어긴 것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윤미향은 자기 죄를 모른다. 그렇게 해먹고도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었을 당시 윤미향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이라도 윤미향 씨가 같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속을 맞춰 쏘았고 유혹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니, 보통 이재명 기자 본인과 연관되고 또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 옆에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안을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하면 이름을 보통 빼는 게 지금까지 봤던 모습인데 어떻게 이름을 올리네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라는 얘기를 흔히 하지만 본인이 지금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막는 법안에 사인을 한다는 건 참 어색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인한 분도 어색한 거고 그 사인을 받으러 가는 쪽도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법의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했나 참 의문스럽고 사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법원을 개혁하겠다라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 의원들이 했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현재 피고인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받을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앞장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의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핫삼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일정 정도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미군 기지가 있는 전 세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미군 발표를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셨나요? 지금은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대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 20여 년 동안 상당한 그 금액의 원조도 했고 도움을 많이 준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그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 탈레반이 아프간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정말로 극악무도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정부와 경협을 원한다라는 뜻을 밝혀서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압둘 카르바이키 탈레반 문화위원회 소속 간부라는데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우리는 한국 지도자 및 경영인과 만나길 원하며 경제적, 인적 교류 강화를 바란다. 라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해서 논란입니다. 집권 여당의 핵심적인 위치에 계시니까 전재수 의원님. 네. 지금 탈레반이 우리는 광물 많다. 광물 가져가라. 개발해라. 협의하자. 일종의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거 광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장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상당히 비인권적이잖아요. 집권 여당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탈레반 손 잡으실 겁니까? 그 일단 탈레반의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네, 탈레반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든 그 하나의 정부로서 인정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정부로서 인정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든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의 경제라든지 또 이 삶의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정상 이제 문제가 많겠죠. 당장 미국이나 서방 주요 국가들이 이제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합법 정부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다른 나라에도 저는 제안을 할 겁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에는 사실은 이제 리튬이라든지 그다음에 히토류라든지 이런 광물 자원을 추정하기만 하더라도 한 1000조 이상의 묻혀 있다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제 공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탈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와는 상당히 멉니다. 오히려 탈레반 정권에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가지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카불의 난민들은 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대권 주자 중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행을 밝히고 있어서 논란인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 언론중재법에 조목조목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온라인에서 기사 노출을 막는 조치인데 이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라는 겁니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 피해 호소만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가 있다? 그럼 무분별한 기사 삭제가 되면 국민의 알 권리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게 좀
돌직구를 많이 날려할 그런 주제가 많이 있네요. 돌직구 쇼니까요. 예, 돌직구 쇼니까요. 그런데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을 이제 신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사범을 찾아낸 게 이제 권력자와 대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권력자와 대기업이 기사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일단 기사 열람 차단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냐면 진실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말은 좋죠. 근데 진실 여부를 누가 판단하죠? 두 번째 보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원래 민주국가고 삼권 분립이 되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도 가기 전에 이런 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이게 맞는 말이죠.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공적 인물의 권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정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기사화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헌법상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 저는 물론 뭐 징벌적 5배 배상이랄지 기사 열람 차단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도는 좋고 이제 선으로 포장은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의 절차가 꼭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절차만 위배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민주 절차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민주 사회에 있어 기본적 규범에 관한 겁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면 민주 사회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예요. 그래서 단순히 진보에 있고 보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국민의 전체적 의견과 언론기관과 관계된 사람일지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 무시되고 좀 졸속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자, 이 문제 놓고 야당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은 실장님, 언론 자유는 실장님 잠시만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전혀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습니다. 자, 김지섭 전 비대위원님,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다. 그러자 유행민 실장은 동의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동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후보 시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언론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상당 부분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내가 뭐 대충은 동의한다 정도로 우리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도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주셨는데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보면 뭐 고의중과실을 그냥 막 추정하게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그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 정보들이 막 난립하는 곳은 이런 이 기존 언론사가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1인 매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싹 빼놓고 사실 기존의 언론사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사실 국민의힘과의 충분한 토론 없이 그냥 강행 처리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문체위에서도 안건조정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3대3으로 이루어진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이 3대3, 그러니까
이 3명의 야당 몫에 1명의 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사실 토론도 원천 차단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당연히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이 모호성 이것 때문에 아마 언론의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건 언론 재갈법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연장을 위한다는데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는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을 재갈 물린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낯술이 깨지 않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반박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길, 언중법 읽어보긴 했나? 읽어보고도 찬성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한 것이라면 무책임한 것이다. 나라가 80년대 운동권 학생이냐? 솔직히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제일 썩었어요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김두관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도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민주당 계속 강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중재법 지금 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이 200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2005년도에 이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언론 탄압이다, 이 언론을 뭐 위축시킨다, 오만 비판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기 전에 지금 그 언론중재법은 이제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 청구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짜뉴스라든지 허위 왜곡 보도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담은 거거든요. 2005년도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아마 잘 반영을 해서 아마 오늘 법사에서 논의가 될 텐데 몇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게 모든 의혹이 입증될 때까지 이게 보도를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언론이 함부로 비판하지 못할 거다.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예를 들면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대법원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직원들은 임원들은 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묻어질 수 있다. 이것도 사실과 틀린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기사 일람 차단권이라든지 사전 검열이라든지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이미 삭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권 연장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내년도 2022년도 4월 이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